자, 목신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목신경은 보통 중요한 게 목신경 5번부터 그리고 목신경이라 해서 C는 그 다음에 흉추신경 1번까지를 보통 목신경으로 봐요. 예, 우리가 이 팔로 내려가는 또는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신경들을 가장 중요한 신경들의 지표가 5번 신경, 목신경 5번 신경과 흉추신경 1번 신경까지 5, 6, 7, 8 그다음에 흉추 1번. 흉추신경은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 6, 7, 8 그다음에 흉추 1번 신경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경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신경 지배의 가지들은 보통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쇄골 사이를 지납니다. 이 위에 쇄골이 크게 덮고 있고 이 쇄골을 이 신경 가지들이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쇄골의 어떤 위치에 의해서 이 신경들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여기 오해돌기 있죠. 오해돌기에 소흉근이라는 근육들이 또 여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경을 압박을 하거나 해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팔의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질환별 문제 있을 때 한 번씩 다 찾아보기로 하고요. 음, 신경들은 크게 세 가지 가지로 내려가죠. 하나, 둘, 셋, 뒤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내려가는 신경 가지들을 보통 요골신경, 척골신경, 그다음에 정중신경 이렇게 세 개의 신경 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신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자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5번, 6번, 7번, 8번까지 그리고 흉추 1번까지 있다고 그랬죠. 신경 가지들은 이렇게 큰 뿌리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앞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뒤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들이 또 다시 나가자마자 뻗어 나갑니다. 앞가지, 뒷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앞가지로 넘어가고 뒷가지로 넘어가고 이제 요걸 라무스라고 그래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 줄기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은 5번과 6번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는 7번 그대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신경 그리고 8번과 흉추 1번인 신경이 그대로 다시 또 합쳐져서 내려오기로 해서 이런 큰 세 가지의 어, 줄기로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또 가지가 나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합쳐지면서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를 크게 줄기, 앞갈래, 뒷갈래, 뭐 다발, 종말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신경들은 전부 다 합쳐지면은 음, 이걸 이제 어, 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겨드랑이 신경과 그 다음에 요골신경, 그리고 정중신경, 그 다음에 척골신경 이렇게 신경 가지로 아까 나눠진다 그랬죠. 겨드랑이 신경은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위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파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신경과 정중신경, 좌신경은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가서 신경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한번 보죠. 그리고 큰 가지를 한번 보면은 큰 근육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승모근 있겠죠. 승모근 쭉 큰 승모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제 대략적인 근육들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각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개뼈 극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 기준으로 날개뼈 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극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날개뼈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얘가 이제 광배근이죠. 광배근은 밑에 있는 골반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뒤에 보면은 이 뒤쪽에 이 요골반 부에 있는 그 근막까지 이렇게 붙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막까지 붙어서
팔을 아래쪽으로 내치고 당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완 삼두근이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팔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이걸 이제 한꺼풀을 큰 표피근들을 이제 절개를 하고 나면은 안쪽에 우리가 능형근이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목뼈에 있는 목 쪽에 있는 경장근 뭐 이렇게 보입니다. 후두하근들 파트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견갑거근이죠. 여기 앞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극의 위쪽 파트, 위쪽 부분이 바로 극하근, 아래쪽 파트가 여기 극상근, 아래쪽 파트가 극하근, 그다음에 대원근, 그다음 요 안쪽에 이제 소원근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가 이제 광배근이고요.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얘들은 정거근이 되겠고 하후거근이 됩니다. 그리고 상완삼두근.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어깨 쪽 자세하게 할 때 근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만 만약에 본다면은 우리가 어깨 쪽에 이런 파트들이 어깨 안쪽 내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극을 하나 싹 긋습니다. 긋고 그 사이에 홈이 있고 그 홈이 이제 극상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쪽에 삼각근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삼각근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자세하게 우리 그 소결절 뒤쪽 파트에 붙어 있던 근육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근개의 한 근육이기도 한 뭐예요? 극하근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극상근이 보이고, 그다음에 앞쪽에 우리 앞쪽에 설명드렸던 소원근, 대원근 이죠. 보시면 바와 같이 이 소원근이 우리가 극하근과 작용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죠. 외측 회전을 시킵니다.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는 외측 회전을 하게 되고 얘는 당연히 어, 대원근은 당연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앞쪽에 붙게 되죠. 그러니까 내측 회전을 하게 되고 상완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여기 하나 그리고 견갑골에 여기 바깥쪽에 하나 또 붙습니다. 그래서 상완 삼두근 작용을 또 하겠죠. 넘어가 보고 앞쪽을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또 중요한 근육들은 여기서 지표는 첫 번째 쇄골. 우리가 항상 뼈를 먼저 봐야 됩니다. 쇄골이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큰 결절 있죠. 큰 결절 있고 요 앞이 작은 결절 그리고 작은 결절과 큰 결절 사이에 힘줄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상완 이두근이 있죠. 그리고 상완 이두근하고 상완 이두근 안쪽에 보면 오해돌기가 있고요. 오해돌기에 소흉근이 안쪽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완 이두근의 짧은 힘줄이 붙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뭐가 있냐면 상완 요골근이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여기서 엑스레이 사진은 뼈의 위치와 그다음에 뼈의 모양을 관찰해서 유추를 합니다. 앞서 나왔던 여러 조직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진만 봤을 때 보통 앞쪽에 폐가 보이고요. 그죠? 폐가 크게 보이죠? 제가 지금 표시한 거는 그냥 폐 쪽을 표시한 건데 원래는 이 크기가 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쇄골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쇄골. 그다음에 우리가 견갑골을 보게 되면은 요게 견갑골이죠. 쭉 삼각형 형태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어깨뼈 위한 홈이죠. 홈. 글레노이드 포사라는 홈이 되고 요 구멍에 비해서 헤드는 당연히 이만큼
어깨뼈가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소결절, 바깥쪽이 대결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견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쇄골 끝단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견쇄관절이. 그래서 가장 주의되게 볼 게 뭐냐면 견봉하 공간. 견봉하 공간이란 건 어깨뼈가 그 상완뼈와 견봉 아래 사이 공간이 얼마나 간격이 있느냐. 요걸 지켜보게 됩니다. 간격이 좀 많이 좁아져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이게 관절이 유착이 발생했다. 또는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탈골이 의심이 될 수 있고, 뭐 골절 의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들을 앞서 뼈들을 다 확인했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근육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근육들은 음,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이제 제일 표피근부터 보게 되면은 승모근이죠. 승모근은 총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각각 그런 검사하는 방향이 우리가 상중하로 나와 있으니까 척추의 뭐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추 한 10번, 12번, 10번까지 이렇게 10번, 12번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파트를 전부 다 어깨뼈에 그 견갑골에 긴장감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검사하는 방향도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이쪽에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리고 헤드를 잡고 어깨를 잡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잡겠죠. 그래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검사하는 쪽으로 구부려 놓습니다. 그리고 검사자는 당연히 음, 바깥으로 이렇게 저항을 주면서 바깥으로 어깨는 내리고 그다음에 헤드는 옆으로 벌리는 동작의 형태로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버틴다 싶으면은 상부 승모근에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두 번째, trung 승모근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저항을 주는 게 여기 돼 있는데 가운데 팔은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돌리고 외측 회전을 해주는 거죠. 외측 회전을 한 다음에 팔을 가운데로 쭉 수평으로 뻗은 상태에서 팔을 들어줍니다. 이때 우리 검사자는 반대쪽 어깨를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눌러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이 수축하는지 또는 몸통의 다른 근육들이 수축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보상작용하는 게 능형근, 그래서 중부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세 번째가 이제 상부승모근이죠. 상부승모근 보통 이제 하부승모근이죠. 보통 이제 하부승모근은 상부승모근의 반대쪽 그, 그 어깨를 오히려 상방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하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하방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보통 상부승모근의 반대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쳐다보게 되고 반대쪽 골반부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주는 동작으로 근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뭐 이게 이제 노멀의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데 마비가 있으면 약간 다른 형태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력하게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할 때 밀어주는 동작을 실시해 볼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레이드가 좀 낮은 사람들은 약간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병밀기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병밀기보다는 이제 보통 125도 정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검사자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줘도 되고요. 위쪽으로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뒤쪽에 있는 어깨뼈가
뒤쪽 방향으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어깨뼈가 이게 들린다고 익상견갑이라서 어깨가 들리면은 우리가 힘이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날개뼈를 아래쪽을 누르거나 아니면 뒤쪽을 밀었을 때 우리가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어깨뼈 하각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각을 잡은 상태에서 누르거나 또는 내리면서 천천히 유지를 했을 때 꼭 버티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천천히 있어도 얘가 튀어나옵니다. 위에서 눌렀을 때는 잘 버티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자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보세요 했을 때 갑자기 날개뼈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견갑 그 정거근에 위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근 같은 경우에는 단축 근력 검사를 뭐 한다기보다는 보통 단축 검사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팔을 많이 앞쪽에서 쓰기 때문에 또는 라운드 숄더가 되거나 이런 것들 검사할 때 소형근의 단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근력 검사를 체크해 놓은 건데 근력 검사는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약간 둥글게 말아 올려서 버티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눌러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는 것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근력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견갑거근에 대한 그 검사인데요. 견갑거근은 아까하고 그 위에 이제 승모근, 상부 승모근하고 그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죠. 단 틀린 게 뭐냐면은 붙어 있는 지점이 우리가 이제 견봉 쪽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견갑골의 내측 상연 내측에 있는 모서리 위쪽에 있는 붙어 있느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검사할 때는 비슷한 형태로 머리를 갖다 대고 돌리지만 그리고 구부리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구부리지만 검사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검사할 때 손가락으로 이제 근육이 올라오는지 확인도 해요.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열중샷 자세를 취합니다. 열중샷 자세를 취하고 검사자는 바디에다가 바디를 딱 고정을 시키고 반대쪽으로 손을 눌러서 앞쪽 방향이죠. 앞쪽 방향을 눌러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근육들이 날개뼈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당겨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능력만 테스트를 합니다. 근력 테스트는 힘이 떨어졌을 때 확인하거나 또는 좌우측을 비교하는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단순히 마비가 있는 고객이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근력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력 있는 사람한테는 잘 체크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근육의 근력 상태가 좌우측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우세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세성이란 말은 같은 방향인데 아까처럼 상부 승모근이나 아니면은 견갑거근의 위치가 비슷한 형태로 동작을 하지만 하나는 어깨뼈를 상방으로 회전을 시키죠. 근데 뭐예요? 얘는 견갑거근은 올리면은 오히려 하방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세적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능형근도 마찬가지고 능형근하고 우리 어, 승모근의 중부섬유도 이제 능형근 우세가 되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승모근 중부섬유가 우세가 되느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인데요. 테스트는 1번인 극상근인 경우에는 보통 어깨를 고정을 시키죠. 어깨를 고정시키고 뭐예요? 그 다음에 보통 팔을 외전을 한 10도에서 30도 사이, 30도 사이 이렇게 30도 사이 이렇게 벌리고 엄지손가락을 꼭 올리라는 쪽은 아니지만 엄지손가락을 하늘 쪽으로 보게 한 다음에 어깨를 고정시키고 팔을 누릅니다. 눌렀을 때 통증 없이 잘 버티느냐, 그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당연히 극상근하고 소원근은 어떻게 한다?
외측 회전 테스트라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극하근 테스트. 극하근은 안쪽을 고정하고 바깥쪽으로 저항을 준 상태에서 고객한테 바깥쪽으로 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그러니까 상완이 너무 모음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팔을 딱 붙이면서 이렇게, 또는 바깥으로 밀 때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얘가 상완을 최대한 고정을 시킨다. 상완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 쪽, 손목 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랬을 때 팔이 들려서도 안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림이 생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꽉 붙이면서 이렇게 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대신에 앞쪽을 붙이는 걸 방어를 해주고, 약간 이제 꽉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받침 형태로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고객한테는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소원근인데, 소원근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약간 벌리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약간 다르죠. 소원근 팔을 약간 벌립니다. 벌린 상태에서, 왜냐? 이제 우리가 외측 회전을 시킬 때 팔이 약간 벌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떻게 되겠어요? 소원근의 길이가 약간 변하겠죠. 이렇게. 길이가 변하면서 길이 수축을 할 때 벌린 상태에서 외측 회전을 해주면은 소원근의 근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손목을 탁구하는 게 아니라 손끝을 살짝 대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 근육이 작잖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약하게 테스트를 해줘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프트 오프 테스트라 해서 우리 견갑하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견갑하근은 내측 회전근이에요. 내측 회전근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날개뼈와 몸통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날개뼈와 늑골 사이에 붙어 있어서 내측 회전을 하는 근육이고, 고객한테 열중샷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 붙이라고. 열중샷 자세를 한 다음에, 보통 열중샷 자세가 되면은 열중샷 자세를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열중샷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배 쪽으로 붙여서, 배에다가 붙여서 배를 눌러보라고 하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테스트들은 열중샷 자세를 한 다음에 손을 손등을 등에서 떼라고 합니다. 떼고 난 다음에 고객이 와서 등을 살짝 눌러주는데, 얘도 근육이 힘이 별로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증 있는 고객한테는 팔을 떼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팔을 떼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팔을 살짝 뗀 상태에서 유지하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통증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운스가 좀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력이 좀 뻗거나 아니면 몸통에 대한 안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고, 만약에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유지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근력이 꽤 좋은 편입니다. 자, 삼각근은 당연하죠. 삼각근은 굉장히 어깨 쪽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전방 섬유, 중부 섬유, 후부 섬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당연히 어깨 쪽 몸통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팔을 강하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90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딱 버티고 있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근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몸통을 고정을 합니다.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약간 내측 회전을 시켜줍니다. 내회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내회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당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수영하는 자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하는 자세로 당기시면 수영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는 상태로 힘을 주면 되고요. 당연히 몸통에 이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자, 팔을 내측 회전시키고, 자, 뒤로 아래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했을 때 버티는지,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 반대쪽은 이제 우리가 대원근이죠. 대원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팔을 열중셔 자세로 취합니다. 그죠? 열중셔 자세로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팔을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팔을 이 상태에서 요 반대쪽에서 고정을 하겠죠? 네. 팔이 이렇게 있으면 열중셔 자세로 있고 내가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당겨줍니다. 알방향으로 당길 때 버티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픽스, 그 다음에 팔은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멈춰서 버티세요 라고 해서 잘 버텨지면은 근력 테스트가 됩니다. 자, 가슴근인데 가슴근은 뭐 가슴근 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왕근 테스트를 합니다. 오해왕근은 팔뚝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팔뚝 굽힌 상태에서 어깨 고정, 당연히 여기 오해돌기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어깨뼈,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팔을 눌렀을 때 이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눌렀을 때 버티는지. 팔을 피게 되면 안 되고 팔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슴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외전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줬을 때 버텨야 돼요. 그리고 버티는 것도 우리가 가운데에서 이 방향을 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래 섭류를 씁니다. 이 방향에서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어떻게 한다? 윗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밀어줘요. 윗방향 한다 그래가지고 막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윗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는 형태로 섬유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섬유가 각각 다르죠. 쇄골 파트, 흉골 파트, 그다음 늑골 파트 테스트를 방향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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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손은 예측 회전을 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완 이두근의 테스트 보이시죠? 뭐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하니까 고정, 상완 이두근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완근이니까 엘보를 손목을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손등으로 보이죠. 손등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완근이 테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팔뚝을 이렇게 팔뚝을 손목을 돌린 상태, 내외전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이 상완 이두근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좁혀놓은 상태에서 자, 안 내려오게 버티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아당겼을 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상완 이두근의 힘줄이 이거 한 개 터지면은 이제 뽀빠이 신드롬이라 해서 우리 MZ 세대는 알려나 모르는데 뽀빠이처럼 이렇게 발뚝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고 당연히 금파열이 됐으니까 혈액이 표피로 이렇게 퍼져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빨갛게 검은색으로 바뀌듯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보통 나이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둡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걸 뭐 연결하자 뭐 이렇게 수술하자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파열이 돼요. 그러면은 상완 이두근 힘줄을 굳이 이렇게 재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완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팔을 우리가 약간 신전하는 형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전한 형태로 그래서 약간 신전을 해주고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 또 고정하겠죠. 그리고 여기 누릅니다. 눌렀을 때 밸브가 이렇게 빨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상완 삼두근의 우리 안쪽 섬유 있잖아요. 견갑골 쪽에 붙어 있는 거는 이쪽을 또 약간 눌러줍니다. 그 테스트를 상완 삼두근 우리가 이렇게 가쪽 섬유, 안쪽 섬유, 그다음에 견갑골 쪽 섬유를 내측 섬유를 전부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팔을 살짝 여기도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주고. 그래서 이거는 팔을 이렇게 내외적 굽히는 형태로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테스트를 아주 여기 하다 보면 약간 미묘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근육과 신경의 모양을 다 보여준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 이게 동정맥도 같이 있는데 정맥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해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동맥도 이렇게 보이죠. 동맥도 그래서 우리가 어, 동맥 파트도 여기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쇄골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동맥, 신경, 뭐 정맥 다 내려갑니다. 그다음부터 림프도 내려가고 림프서도 내려가고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쇄골 아래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쇄골이 골절이 되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육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섬유를 전사각, 앞쪽에 있는 섬유 전사각근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섬유가 이제 중부 섬유, 그다음에 뒤쪽에 요거 안 보이는 곳에 후부 섬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사각, 중사각. 그래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신경들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늑골 1번에 늑골 1번 쪽에 붙어 있습니다. 늑골 1번 쪽에 붙어 있으니까 1번에 앞쪽과 뒤쪽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호흡하고 관련된 근육입니다. 사각근 같은 경우는 호흡이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사각근에 단축이 있으면서 팔이 저림이 온다. 그래서 꼭 호흡이 문제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긴장도가 높아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려 있는 형태로 문제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체크를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각근에 그 이완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신경 구조는 이게 신경이 아까 보였던 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경은 가쪽에 이제 신경 안쪽을 신경을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는데 겹이 마찬가지 똑같죠. 여러 겹이죠. 자, 그래서 외부막이 굉장히 강력한 외부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막, 그 다음에 안쪽 그 파시아, 이것도 이제 약간 파시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쪽 막이 또 구분 구획을 하는 막이 또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그림은 신경 뉴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신경 뉴런만큼하고 비슷한 크기의 모세혈관들이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다 있어요. 네, 정맥, 동맥 이렇게 모세혈관이 따라다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에 뭐다? 어, 이 유착이 생기거나 또는 막힘이 있을 때 신경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들은 왜 막히냐? 왜 막히냐면 이 신경막 싸고 있는 막들이 여기 있는 뭐예요? 혈관하고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으면서 신경이 들러붙으면서 이 혈관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요. 들러붙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유착된다고 표현하죠. 유착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고무줄이 쫙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원래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쫙 잡아당기면은 신경이 이런 식으로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혈류순환에 방해를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통은 신경에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신경은 산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순간 신경은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로이드를 뿌리면은 여기 있는 이 막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막들이 이 모세혈관 사이로 이 스테로이드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가 떨어지는 일종의 마치 붙어 있는 껌을 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으면은 증상들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다시 유착이 되면 또 저림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 신경을 만약에 저림 증상이 생긴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신경 구조를 움직여가지고 신경 구조를 움직여서 이런 저림 증상이나 신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릿속에 이제 그런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신경이 저리니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관절 구조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구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지금 그림 보시는 구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뭐 여기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뼈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무릎이라고 많이 판단했을 때 대퇴뼈와 하퇴뼈의 구조가 있을 거고 당연히 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연골이라 하면은 뼈에 붙어 있는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점은 굉장히 다른 이 지점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무릎 수술해야지 무릎 수술 아마 연골이 파열됐네. 그거는 반달연골이라 해서 이 연골보다는 디스크에 가깝습니다. 디스크에 가깝고 음, 이 연골은 이제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윤활막이라 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윤활막 안에 뭐가 있냐면은 윤활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윤활액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화장품에 쓰이는 하이알루론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알루론은 자기 몸에 수분에 자기 몸에 한 100개 정도의 수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이알루론.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이 윤활액이라는 게 영양 공급도 해주고 치유 능력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관절 연골에다가 어떤 그 치유도 하면서 그다음에 영양 공급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어느 일정 문제로 인해서 생성이 되지 않는 구조가 생겨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생성 구조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옆에 있는 연골 구조들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조각조각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할머니들이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술법이 따로 있어요. 수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 완전히 자기 걸로 재생되지는 않아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하나는 어, 주변에 보면 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 주머니가 안쪽에 있죠. 관절 주머니가 안쪽에 있고 그 가쪽을 인대를 또 싸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가쪽에 바로 뭐냐면 윤활 주머니가 있고 그 윤활 주머니는 근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관달연골이란 거는 관절하고 관절하고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고 그냥 일반 연골, 관절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맞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고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는 이 관절 윤활력이 잘 보존이 되도록 또는 이 관절 사이에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세균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면서 동시에 관절 주머니 자체가 여러 형태로 보존이 돼 있어야지만이 관절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당연히 인대는 이 구조물 두 개가 이 위치에 있도록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이 위치에 제자리 있도록 하는 고정형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당연히 신경이 들어와서 이 신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근육으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관절 안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신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경들이 엄청 작은 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동정맥도 같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어깨뼈에 대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고 단면을 자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가시윗근입니다. 극상근이죠, 극상근. 극상근은 요 위에 파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아랫근은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작은 소원근, 그 다음에 앞쪽은 어깨 밑근. 그러면은 어깨 밑근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전방은 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쪽이 전방이고 자 여기 관절 오목이라는 곳은 당연히 표주박처럼 생긴 이 부분이
이제 어깨 팔뼈가 여기에다가 붙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표주박처럼 표주박 이 머리처럼 꼬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힘줄이죠. 상완이두근의 힘줄. 자, 그래서 이 회전근개는 팔뼈가 이 어깨에 견갑골에 붙어 있을 때 정확하게 잘 붙어 있도록 돌면서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핸들 역할을 고정을 딱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 가시근, 가시 아래근 있죠. 극하근, 소원근, 그다음에 예, 서브스카플라리스가 견갑하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조물들 중에서도 뭐 순위 제일 중요시 봐야 될 때 여기 힘줄이죠. 근육이죠. 근육들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인대 주머니거나 뼈 구조물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옆에서 봤을 때뭐 이해하셔야 되고 어깨의 위치가 이동이 되면은 어깨의 위치가 그 날개뼈의 위치가 이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어떤 힘들이 끊어지게 되고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CF라는 곳이 여기 CF가 뭐냐면은 센터 포스예요. 힘이 가운데서 이 관절에 딱 안착을 하는 이 힘이 옆으로 만약에 날개뼈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팔뼈가 아래쪽으로 가면 힘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죠? 더 커지면서 가운데로 압착을 하려는 가운데로 관절이 딱 중심을 만들려는 힘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어깨는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비티, 즉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이 날개뼈가 위쪽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힘을 딱 받으면서 관절이 움직이지만 어깨뼈의 그 견갑골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불안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불안정은 곧 운동의 부정확으로 일어납니다. 불안정과 부정확한 운동은 즉 뭐냐면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거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불안정한 불안정한 형태의 관절은 곧 부정확한 운동을 만들고 그 부정확한은 주변에 있는 조직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손상을 일어나게 해서 질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뼈가 견갑골이 그 위치에 제 위치에 있어줘야 된다. 적당한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지 제대로 된 어깨 관절의 중심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어깨 운동학에 대해서 뭐 물리치료사 출신이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깨 그 견갑골의 상부 파트인 우리 견봉 있죠. 견봉 있고 견봉과 아까 말씀드렸던 팔뼈가 이 간격이 어느 일정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정 간격이 없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극상근의 힘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어, 그 상완뼈가 이 어깨의 견갑골 오목에서 정확하게 구르기와 미끄러짐의 동작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공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이동할 때 굴러서 이동하는 거와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굴러서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본인데 이게 A이면은 그 지점이 그대로 A로 가는 형태로 미끄러짐이 있어요. 미끄러짐, 즉 스키 타듯이 미끄러짐이 있고 볼링공을 굴리는 형태로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넘어가는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정확하게 일어나야지 제자리에서 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축구공을 이렇게 돌리면서 무리에다 딱 던지면 무리에서 떼굴떼굴 이동하지는 않지만 제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르기와 미끄러짐이 만들어져야지 팔관절에서 관절 범위에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르기가 커지고 미끄러짐이 줄어드는 순간 뭐가 생긴다? 당연히 관절에 좁아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네, 가시육근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럼 가시육근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건 그 뭐냐? 회전근개의 파열을 의미하게 되죠. 이게 어릴 때는 나이가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 회복력이 떨어지는 순간 손상보다 회복이 늦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엔 손상이 더 커지겠죠. 그럼 손상이 커지면서 그 힘줄에 제대로 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혈류순환 방해가 되고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관절이 힘줄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파열이 곧 회전근개 파열이다. 즉 뭐냐면은 관절은 이 관절 사이에 정확한 움직임이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이란 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음, 견갑하근이 견갑하근이 뇌회전을 시키면 당연히 뭐예요?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외축 회전을 시켜줘. 그래서 이 안에서 슬라이딩과 롤링이 제대로 잘 일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움직임이 앞과 뒤의 그 미끄러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위아래, 앞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절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쪽 면도 있고요, 위아래 면도 있죠. 그래서 그 면들이 슬라이딩, 즉 뭐냐면 미끄러짐이 잘 일어나 줘야 된다. 흔들 부르기는 잘 일어납니다. 근데 미끄러짐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미끄러짐과 뭐 부르기 뭐 어떻게 해결하냐? 당연히 극하근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견갑하근의 움직임이 원활한 적당한 형태로 똑같은 부하를 주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큰 근육들이 움직여주면서 바깥에 있는 큰 근육들, 운동성이 강한 근육들이 움직여지면서 이런 미끄러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그 관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절 움직임이 깨지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손상하게 만듭니다. 자,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 회전근개 파열, 상완이두근 힘줄염, 슬랩, 이게 관절 순인데 이름이 슬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카트 리전 손상, 그리고 습관성 탈구 이렇게 일단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골절도 있고 뭐 인대 손상도 있고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일단 유사성 관절 주머니염, 즉 오십견 또는 동결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은 이제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외상 또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관절 주머니의 강직도가 증가됐고 강직도가 증가되면은 당연히 어깨 관절이 좁아지겠죠. 그 관절이 좁아지는 형태로 가다 보면 관절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당연히 뭐 여러 형태로 검사를 할 수 있겠고 대부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는 상태. 즉 뭐냐면 50도 이상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잘 올라가다가 50도, 60도 넘어가다 보면 하면서 뭔가 걸리는 통증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제 찝히는 형태로 통증이 생기면은 뭐 찝힘 증후군이라도 표현을 하고 유착성 관절염 주머니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검사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자, MRI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관절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관절 주머니가 없죠, 거의. 밑에 이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MRI상에서는 T2 영상에서 우리가 하얀색이 공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유착이 심하게 일어났다.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리세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리세스라는 공간도 거의 없다. 그래서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공간이 어떻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네, 요거를 이제 이쪽에 대충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런 형태의 주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레이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옆에서 우리가 팔을 좀 움직여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둘 다 이제 같은 분이고 이제 움직이면서 팔을 움직여주면서 팔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서 초음파를 뒤쪽 공간에서 붙였을 때 이 헤드와 밀착된 공간이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붙어 있죠. 이렇게 더 이상 안 떨어지죠.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안 떨어지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붙어 있죠. 원래 움직여서 떨어져 줘야 된다. 근데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안 떨어지고 있더라.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을 보게 되면은 원래 정상 조직은 이렇게 상아색입니다. 상아색, 살색입니다. 살색. 살색이라 하면 요새는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상아색 같은 베이지색 계통을 띠고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 이게 뭐냐면은 힘줄입니다. 상완이두근 힘줄을 띠고 여기도 사실은 이런 조직들 떨어져 있는 조직들을 보시면은 이것도 조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상 조직에도 이런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다? 네, 상처 조직이에요. 전부 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염증만 없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좀 심해지면 염증화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갛게 이렇게 바뀝니다. 조직이 완전 염증 조직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완전 죽은 조직. 그죠? 부유되고 떨어져 나가서 부유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갛게 마치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부어 있고 염증화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시경을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내시경을 보게 되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누가 구멍 뚫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은 통증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면 30개월 정도 잡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는 보통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보고 자,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올라갑니다. 페인풀 스테이지라 해서 페인풀 스테이지는 뭐냐면 통증이 막 올라가면서 그 관절 범위가 뚝 떨어집니다. 보통 빠르면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관절 범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절 범위 제한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통증은 엄청나게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거의 한 이 지점 와야지 이제 이 지점 와야지 그나마 좀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도 뭔가 불안해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관절 안에 이제 뭐 도수 치료나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술이라는 걸 합니다. 관절 가동술, 체충격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재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소염제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조금 좀 살만한 정도다. 근데 한 초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이때까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통증은 우리가
관절 범위 제한이 밑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극상근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호가 보통 45도에서 60도 정도 빡 생깁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어깨 관절에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견갑골과 상완골의 그 사이의 관절, 그 관절을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상완골과 이제 견갑골 사이의 관절은 보통 120도까지가 관절 범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관절이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통 170도에서 180도 사이에 통증이 있는 거는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해드렸던 견쇄관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견쇄관절, 그죠? 견쇄관절 통증 호두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0에서 60도, 120도까지 통증이 있다가 하면서 이렇게 걸려서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못 올라갑니다. 왜냐? 너무 아파서. 이 사이에 한 60도에서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통증을 뇌에서는 각인을 하고 얘가 더 이상 올리면 아플 수가 없구나 해서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뭐가 있겠어요?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극상근이 파열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견갑하건도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소원근,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잘 파열되지 않지만, 보통 그레이드가 높으면은 극상근과 격하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아까 보셨던 회전근개 문제, 그리고 회전근개 재건술이라는 걸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보통 엑스레이, MRI, 초음파,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 우리가 하는 검사들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상근은 당연히 위쪽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앞쪽에 있는 극상근에 여기 있는 극상근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해돌기, 견봉이라는 곳에 나오는 사이에 나와서 이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죠? 붙게 되고 튜버클이라는 아까 음, 뭐가 붙어 있어요? 큰 결절, 작은 결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극상근의 대부분의 이제 극상근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따지자면 어깨뼈 위쪽 공간에서 앞쪽에서 보통 찢어지는데 이거 타입도 따로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셜, 그러니까 부분적 손상. 안녕하십니까?